안녕하세요. 전산회계 1급 제78회 기출문제 이론편 보겠습니다. 문제 1번. 다음 중 비유동 부채에 포함되지 않는 것은 1번 장기 차입금 비유동 부채 맞고요. 퇴직급여 충당 부채 맞습니다. 임차 보증금 임차보증금은 뭡니까? 우리가 건물에 세입해 있는 세입자입니다. 처음에 건물 들어갈 때 보증금으로 돈을 준다 이겁니다. 이것이 임차보증금이고 회계처리 어떻게 해요? 대변에 현금 100만 원, 차변에 임차보증금 100만 원 이렇게 기록하고 그거는 뭘 의미합니까? 지금 100만 원 주었지만 나중에 우리가 그 건물에서 나올 때 임대차 계약 끝났을 때 다시 돌려받을 돈이다라는 걸 의미하고 당연히 자산에 해당됩니다. 따라서 정답 3번이 될 것이고 즉 비유동 부채가 아니고 4번 마저 확인합시다. 사채 비유동 부채 계정 과목이 맞습니다. 문제 2번. 다음 중 재무제표의 작성 책임과 공정한 표시에 관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 1번. 재무제표의 작성과 표시에 대한 책임은 담당자에게 있다. 아니다. 그죠? 누구한테? 경영자에게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되겠고요. 2, 3, 4 확인합시다. 2번. 재무제표는 경제적 사실과 거래의 실질을 반영하여 기업의 재무상태, 경영성과 현금 흐름 및 자본 변동을 공정하게 표시하여야 한다. 맞는 내용일 거다. 그지요? 재무제표의 종류는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현금 흐름표, 자본 변동표, 주석 이렇게 5가지라고 했는데 주석을 제외한 나머지 4가지를 설명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현금 흐름표, 자본 변동표. 됐지요? 3번. 일반 기업회계 기준에 따라 적정하게 작성된 재무제표는 공정하게 표시된 재무제표로 본다. 맞겠지 뭐. 일반 기업회계 기준이라는 이러한 규정에 맞게 회계 처리했으면 그게 잘 표시되는 재무제표겠지 뭐. 4번. 재무제표가 일반 기업회계 기준에 따라 작성된 경우에는 그러한 사실을 주석으로 기재해야 된다. 주석이라는 것도 엄연히 재무제표의 종류에 들어간다고 했고 주석에는 정보 이용자한테 유용한 중요한 정보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을 거다. 그지요? 주석 내용에는 이런 내용도 적혀 있답니다.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자본변동표, 현금 흐름표가 있는데 요거는 기준이 우리나라의 회계 기준이 한 개가 아니고 여러 개가 있다고 했습니다. 일반 기업 회계 기준도 있고 국제 회계 기준도 있고 뭐 그렇게 있으니까 그 기준 중에서 일반 기업 회계 기준에 따라서 이 표들이 작성되었습니다라는 내용이 반드시 주석에 있어야 될 거다 이겁니다. 맞는 내용이다. 됐지요? 문제 3번. 다음 중 재고자산을 기말 장부금액에 포함할 것인지의 여부를 설명한 것으로 틀린 것은 1번. 미착상품, 선적지 인도 조건인 경우에는 상품이 선적된 시점에 소유권이 매입자에게 이전되기 때문에 미착상품은 매입자의 재고자산에 포함한다. 선적지 인도 조건은 선적하는 순간 소유권이 넘어간다. 그죠? 선적지 인도 조건이라면 배로 통통통통 실려오고 있는 물건 주인 누구 거라고요? 물건 사는 사람 거다 이겁니다. 맞는 말일 거고요. 틀린 거를 찾는 문제입니다. 2번. 적송품. 적송품이란 건 뭐라고요? GS 홈쇼핑에 물건 좀 팔아주세요라고 맡기는 거를 위탁 판매라고 부르고 그때 맡긴 물건을 적송품이라고 부른다고 했습니다. 수탁자는 물건을 맡은 사람, 즉 GS 홈쇼핑을 말한다 그지요? 수탁자가 제3자한테 판매하기 전까지는 아직까지 물건 맡긴 사람, 원래 주인이죠. 위탁자, 그 사람의 재고자산에 포함해야 된다. 맞는 말일 거다. 그죠? 위탁 판매 경우에는 수탁자가 외부에 물건 팔았을 때 비로소 애당초 물건 주인이 매출을 인식할 수밖에 없다라고 했습니다. 1번, 2번 맞는 지문이고요. 3번 지문 봅시다.
반품률이 높은 재고자산 뭐 이런 내용은 우리가 공부한 적이 없다 그지요? 사실은 이 내용은 전산 세무 2급에서 다루는 내용입니다. 자, 전산회계 1급 시험이 점점 어려우려고 지금 추세가 바뀌고 있는 중이다 보니까 지금까지 다루지 못했던 지문이 가끔 이렇게 등장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이겁니다. 어떻게 하라고요? 넘어가라고요. 우리가 알고 있는 키포인트에서 답을 찾을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리고 거기에서 답이 있을 거다. 됐습니까? 넘어가는 겁니다. 4번 할부 판매 상품. 할부 판매의 경우 수익을 언제 인식합니까? 3천만 원짜리 자동차를 할부로 팔았다 이겁니다. 물건은 지금 넘겨주고 돈은 나중에 따박따박 받는다. 그것이 할부 판매다 그죠? 수익을 언제 인식한다고요? 돈 받을 때가 아니고 물건 넘겨주는 순간 일단 수익을 인식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할부 판매의 경우 물건 넘겨주면은 이미 우리 손 떠난 겁니다. 됐죠? 자, 할부 판매 상품. 대금이 모두 회수되지 않은 경우 상품 판매 시점에 판매자의 재고자산에 포함한다. 맞다, 틀렸다? 틀렸다 이겁니다. 할부 판매는 물건 넘겨주는 순간 수익을 인식하니까 그 순간 우리 물건이 이제 더 이상 아니다라고 볼 수 있는 거고, 그런데도 요 4번 지문은 돈을 아직 회수 안 했으면 여전히 물건 판 사람의 물건에 포함시키게 된다고 했으니까 4번 지문이 당연히 틀렸고요. 정답은 4번이 될 것이다. 됐죠? 우리가 이런 부분 중요하게 정리를 다 했었다 이겁니다. 포인트를 가지고, 키포인트 가지고 정확하게 답 찾을 수 있는 것이고요. 참고로 3번 내용 이제 설명해 볼게요. 구경해 보십시오. 반품률이 높은 재고자산의 경우 어떻게 처리할까? 자, 지문에서 이렇게 나와 있네요. 반품률을 합리적으로 추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구매자가 상품의 인수를 수락하거나 반품 기간이 종료되는 시점까지는 아직 판매자의 재고자산에 포함시켜야 된답니다. 이게 맞는 지문이래요. 자, 반품률이 높은 재고자산이 있답니다. 그럴 경우에는 일반적인 판매와 조금 다르게 회계 처리할 필요가 있답니다. 회계는 보수주의다 그죠? 반품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데 우리는 그냥 그런 거 고려 안 하고 수익을 인식해버리면 자칫하면 재무제표가 분식회계가 될 수 있다고 본다 이겁니다. 따라서 반품률이 높다면 조금 신중하십시오라고 일반 기업회계 기준에 규정이 되어 있답니다. 반품률이 높을 때는 두 가지로 나누어서 처리한답니다. 첫 번째, 반품률이 높지만 합리적으로 반품률을 추정할 수 있는 경우라면 일단 매출 정상적으로 인식해라. 다만 반품 받을 금액을 예상해가지고 충당 부채라는 거 우리 공부한 적이 있다고 그죠? 충당 부채를 사용해가지고 조금 그 부분을 추가로 반영해 주십시오라고 정리되어 있답니다. 그거에 반품률이 높지만 반품률을 합리적으로 추정할 수 있는 경우고요. 그와 달리 반품률이 높으면서 반품률 자체를 합리적으로 추정할 수가 없답니다. 굉장히 불안정한 상황이다. 그죠? 그때는 물건을 팔았다 하더라도 매출을 인식하지 말랍니다. 반품률이 언제 반품될지 모르니까 경거망동하지 말고 일단 수익 인식하지 말고 반품 기간이 종료되었을 때 비로소 수익을 인식하라고 규정되어 있답니다. 그 내용이 요 3번 지문 내용입니다. 아시겠죠? 참고로 말씀드렸습니다. 문제 4번. 다음 중 재무상태표의 기타 포괄손익 누계액 자본계정에 해당하는 항목은 단기매매증권 처분이익 수익이다. 그죠? 동그라미에서 3번 먼저 합시다. 단기매매증권 평가이익 이것도 수익이다. 그지요? 그리고 매도가능증권 봅시다. 매도가능증권의 처분이익 요거는 수익이다. 그죠? 반면 매도가능증권의 평가이익은 수익이 아니고 기타 포괄손익 누계액 항목이라고 했습니다. 정답은 2번. 문제 5번. 다음 중 회계 정보가 갖춰야 할 가장 중요한 질적 특성 요소는 주요 질적
요소가 뭡니까? 주요 질적 특성이 신뢰성과 목적 적합성 두 가지였습니다. 신뢰성과 목적 적합성. 동그라미 2번이 정답. 문제 6번. 다음 중 취득 원가에 포함되지 않는 것은? 1번 수입한 기계장치의 시운전비 대표적인 취득 부대 비용이다. 그지요? 동그라미 2번 단기 투자 목적의 주식 매입 수수료. 자산 취득 과정에서 수수료, 운송비, 재세금이 생겼을 때 뭘로? 취득 부대 비용으로 봐서 자산으로 처리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런데 딱 하나 예외가 있었다. 그죠? 요거였다 이겁니다. 유가증권을 단기 투자 목적으로 샀을 때, 즉 단기 매매 증권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수수료가 생길 때는 그때는 취득 부대 비용으로 보지 말고 별도 수수료 비용 계정 항목으로 회계 처리해야 되고, 그때 수수료 비용은 영업 외 비용으로 분류된다고 했습니다. 그죠? 요거는 취득 부대 비용이 아니다. 동그라미 2번이 정답이 되겠고요. 3, 4번 마저 확인합시다. 상품 구입할 때 당사 부담, 운송, 보험료 뭐 이런 것도 취득 부대 비용에 포함될 겁니다. 건물 구입할 때 부동산 중개 수수료 이런 것도 대표적인 취득 부대 비용일 것입니다. 됐습니다. 문제 7번. 다음 중 무형자산의 회계 처리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무형자산을 최초로 인식할 때에는 공정가치로 측정한답니다. 맞습니까? 틀렸습니까? 틀렸습니다. 무형자산이라는 건 뭘까요? 대표적인 예, 개발비 생각해 봅시다. 개발비라는 무형자산으로 인식하려면 어떻게 돼야 된다고요? 연구 단계가 아니고 개발 단계에서 발생한 지출이어야 되고, 일반 기업회계 기준에 규정되어 있는 법정 요건을 모두 충족했을 때야 비로소 무형자산에 해당하는 개발비라는 걸로 인식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 요건 충족 못한다면 당연히 비용 계정 과목으로 인식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똑같은 그 개발비에 해당하는 금액 100만 원을 요건 충족하면은 자산으로, 요건 충족 못하면은 비용으로 인식할 수밖에 없는 거다 이겁니다. 금액은 얼마? 그 100만 원이라는 지출 금액. 그거는 뭐라고요? 공정가치가 아니고 원가다 이겁니다. 됐죠? 그래서 동그라미 1번 지문이 틀렸고요. 정답 1번이 되겠다. 맞게 되려면 글자 좀 예쁘게 쓸까요? 공정가치가 아니고 원가가 되어야 될 것이다. 됐죠? 자, 2, 3, 4 확인합시다. 2번 다른 종류의 무형자산이나 다른 자산과의 교환으로 무형자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무형자산의 원가를 교환으로 제공한 자산의 공정가치로 측정한다. 이거는 뭡니까? 우리 유형자산의 취득, 유형을 여러 가지 배웠는데 그 중에서 이종 자산과의 교환에 대한 내용이다 이겁니다. 종류가 다른 자산과 맞바꿔 가지고 우리가 무형자산을 취득했다. 그러면 취득한 무형자산의 취득원가는 뭘로 기록한다고요? 자, 우리가 애당초 가지고 있던 물건을 저쪽에 넘겨준다고 그죠? 그 넘겨주는 자산이랑 우리가 새로 취득하는 자산이랑 서로 종류가 다르다 보니까 넘겨주는 자산에 대해서 유형자산 처분 손익을 인식한다라고 했습니다. 유형자산 처분 손익을 인식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새로 취득한 물건의 취득원가는 넘겨준 자산의 공정가치로 기록될 수밖에 없다라고 우리가 공부했고요. 유형자산에서 그것과 똑같은 로직이 무형자산에도 성립한다 이겁니다. 당연히 맞는 말이다. 그래서 무형자산은 어떻게 공부했습니까? 유형자산과 다 동일하고 요런 부분에서만 차이가 있습니다라고 공부했었다 이겁니다. 우리가 차이로 정리했던 내용이 아니라면 유형자산과 똑같은 로직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됐고요. 동그라미 3번 무형자산을 창출하기 위한 내부 프로젝트를 연구 단계와 개발 단계로 구분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프로젝트에서 발생한 지출은 모두 연구 단계에서 발생한 것으로 본답니다. 이런 규정 우리 배운 적 없다 그죠? 이 규정도 전산 세무 2급에서 다루는 지문입니다.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공부하지 않았던 지문이 등장한다. 어떻게? 넘어가면 된다 이겁니다. 넘어가시면 되고 참고로 뭐 시험에서 전산 세무 이급 내용이지만 이제 등장하기 시작했으니까 한번 구경해 두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규정도 이때입니다. 개발비라는 무형자산을 인식하려면 일단 연구 단계인지 개발 단계인지 그걸 구분해 가지고 개발 단계에서 발생해야지만 무형자산으로 인식할 수 있다 겁니다. 그런데 실무를 하다 보면 이 지출이 연구 단계인지 개발 단계인지 애매모호할 때가 있을 겁니다. 그죠? 그때는 어떻게 판단하라고요? 애매모호할 경우 그 비용으로 처리 안 하고 자산으로 자꾸 처리하려고 하는 장난을 치려고 하는 경우가 있으니까 애매하다면 어떻게 그냥 비용으로 처리하라라고 이렇게 규정되어 있다 겁니다. 애매할 경우에는 그거 개발 단계로 볼 수 없고 연구 단계로 보니까 전부 비용으로 처리하십시오라는 취지입니다. 아시겠죠? 참고로 구경해 두시고 4번 무형자산의 잔존 가치는 없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맞다 그지요? 이렇게 분석할 수 있습니다. 문제 8번 다음 중 기말 결산 시 계정별 원장의 잔액을 차기에 이월하는 방법을 통해서 장부를 마감하는 계정 과목은 뭐 길게 적었는데 자산, 부채, 자본 계정 과목을 말한다 이겁니다. 자산, 부채, 자본 계정 과목을 찾으십시오. 그 의미입니다. 즉 수익과 비용은 내년으로 넘기는 게 아니고 올해로 그냥 그 수명을 다 한다 그죠? 다만 없어질 때 단기 순이익으로 딱 귀결될 수밖에 없다 이겁니다. 그래서 수익 비용은 내년으로 넘기는 게 아니고 자산, 부채, 자본만 내년으로 넘기는데 그러면 자산, 부채, 자본에 해당되는 계정 과목을 찾아보십시오. 그러한 의미다. 광고 선전비 비용이고요. 접대비 비용이고 기부금 비용이다. 그죠? 당연히 정답은 3번 개발비가 될 것이다. 개발비는 무형자산, 자산에 해당한다. 따라서 내년으로 이월시킬 수밖에 없는 거다. 문제 9번 다음 자료에 의하여 단기 총 제조 원가를 구하십시오. 기초 원재료, 단기 매입 원재료, 기말 원재료 나와 있네요. 자, 원재료 계정 과목을 분석해 봅시다. 자산이니까 나의 자리 왼쪽이다. 그지요? 기초 4만 원. 단기 매입 40만 원, 기말 12만 원이랍니다. 그러면 얼마 사용했습니까? 왼쪽 합계 44만 원이고 오른쪽 합계도 당연히 44만 원 되어야 되고 44만 원에서 12만 원 차감하면은 32만 원 이렇게 계산될 겁니다. 요게 원재료의 사용 금액이다 이겁니다. 직접 농업비가 300만 원이고요. 제조 간접비가 직접 농업비의 30%. 그러면 300만 원 곱하기 30% 계산하면 되겠다. 그지요? 3, 3은 9, 90만 원이 될 겁니다. 단기 총 제조 원가, 단기 총 제조 원가는 직접 재료비 플러스 직접 농업비 플러스 제조 간접비가 될 거고요. 32만 원 플러스 300만 원 플러스 90만 원 이렇게 계산하면 될 거고 정답은 300만 원 플러스 90만 원 플러스 32만 원 해서 422만 원이 될 것입니다. 동그라미 2번이 정답이고 문제가 좀 어설프다 그지요? 요러한 관계가 성립하려면은 자, 재료비 사용액이 32만 원인데 재료비 사용액이 전부 다 직접 재료비라고는 보장이 없잖아. 그죠? 직접 재료비일 수도 있고 간접 재료비일 수도 있다 겁니다. 간접 재료비는 뭘로? 제조 간접비로 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따라서 이 문제 완벽하게 하기 위해서는 보완이 필요하다. 그죠? 내가 지금 시험을 치고 있는 입장이다. 뭐 우리는 이렇게 풀 수밖에 없는 거고 앞으로 시험을 칠 분들은 조금 가정을 추가해 가지고 문제를 보완해서 학습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단 간접 재료비는 없는 것으로 가정한다. 없다고
가정한다. 이렇게 문장을 추가하셔가지고 문제를 보완하신 다음에 학습하시기 바랍니다. 됐습니다. 지울게요. 문제 10번. 개별 원가 계산에 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적합하지 않은 것은? 1번 주문식 맞춤 생산 방식에 적합한 원가 계산 방법이다. 맞겠다, 그지요? 2번 제조 간접 원가의 작업별, 제품별 배부 계산이 중요하다. 맞습니다. 3번 공정별로 규격화된 제품의 원가 계산에 적합한 방법이다. 틀렸다, 그죠? 공정별, 프로세스별로 원가를 집계한다. 뭡니까? 종합원가 계산이다. 그리고 다품종 소량 생산, 주문 생산이 아니고 소품종 대량 생산, 즉 규격화된 생산이다. 그거는 종합원가 계산이다 이겁니다. 그죠? 그래서 3번 지문은 개별 원가 계산이 아니고 종합원가 계산에 대한 설명으로서 정답은 3번이 될 것이다. 4번 지문 마저 확인합시다. 다품종 소량 생산에 적합하고 주로 건설업, 조선업 등에 사용된다. 맞습니다. 문제 11번. 원가에 대한 다음의 설명 중 틀린 것은? 1번 직접 재료비, 직접 노무비는 모두 직접 원가에 해당한다. 맞고요. 2번 직접비, 간접비는 추적 가능성에 따른 분류이다. 맞습니다. 3번 제품 생산량이 증가함에 따라서 단위당 고정비는 감소한다. 맞다, 그죠? 고정비의 총액은 일정한데 단위당 고정비는 총액 나누기 생산량이다, 그죠? 그러다 보니까 생산량이 늘면 당연히 단위당 고정비는 감소할 수밖에 없다라고 했습니다. 1, 2, 3번 맞으니까 당연히 정답은 4번이 되겠다, 그지요? 매몰 원가는 이미 지출된 원가고, 맞고 여기까지는 설명이 현재 의사결정에 반드시 고려되어야 된다. 요 뒷부분이 틀렸다, 그죠? 이미 발생한 원가로서 현재 의사결정에는 전혀 영향을 미치지 못하니까 고려할 필요가 없다 이겁니다. 4번이 정답. 틀린 지문으로서 정답 4번. 됐죠? 지우고 넘어갑니다. 문제 12번. 다음 원가 계산 자료 중 당기에 소요된 제조 간접비 금액은 얼마인가? 자, 원가의 흐름 문제네요. 원재료 계정 과목이 있고 제공품 계정 과목이 있고, 자, 원재료 제공 과목 필요 없네요. 그냥 직접 재료비 자체가 딱 제시되어 있으니까. 오케이. 자, 제공품 자산이고 내 자리 왼쪽입니다. 나의 자리가 기초 제공품 200만 원, 기말 제공품 200만 원, 단기 총 제조 원가, 직접 재료비 플러스 직접 노무비 플러스 제조 간접비, 이렇게 세 가지 합한 거일 거고요. 그 금액이 여기 적힐 겁니다. 그리고 단기 제품 제조 원가가 1,000만 원이고 제공품 총계정 원장에서 이쪽에 적힐 것입니다. 자, 왼쪽 오른쪽 합계 똑같아야 되고요. 오른쪽 합계가 1,200만 원이고 왼쪽 합계도 1,200만 원 되어야 될 것이다. 따라서 동그라미 표시한 단기 총 제조 원가는 1,000만 원이 되어야 되고 1,000만 원은 300만 원 플러스 200만 원 플러스 제조 간접비다 이겁니다. 그러면 당연히 제조 간접비는 1,000만 원에서 500만 원 뺀 500만 원이 될 것이다. 정답 1번. 지웁니다. 문제 13번.
부가가치세법상 납세 의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영리 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과세 대상 재화를 공급하는 자는 납세 의무가 있다. 맞다 그지요? 부가가치세법상으로는 영리인지 비영리인지는 따지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동그라미 2번 과세의 대상이 되는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명의자에 대해서 부가가치세법을 적용한다. 이런 내용은 공부한 적이 없다 그지요? 넘어가면 되고요. 참고로 맞을 것 같습니까? 틀릴 것 같습니까? 생각을 해보시면 그렇게 어렵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당연히 틀린 내용이다 이겁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자, 아버지가 A고요. 물건 사는 사람이 B입니다. A가 B한테 물건 팔았습니다. 당연히 세금 계산서를 A가 B한테 당연히 끊어주어야 됩니다. 그런데 A는 그러면 A 입장에서 그러면 결국은 그게 매출액이다 그지요? 자, A는 이미 당기순이익이 엄청 큰 회사입니다. 그래서 요 매출을 하는 순간 바로 이 부분에 대해서 법인세도 낼 수밖에 없는 것이다. 반면 A 회사 주인의 아들이 있는데요. 그 아들은 C라고 볼게요. C라는 요 A 회사 주인의 아들이 경영하는 회사가 있는데 요 C 회사는 엄청 큰 적자를 지금 보고 있는 회사랍니다. 매출이 아무리 많이 늘어도 이미 적자가 크기 때문에 법인세를 낼 필요가 없는 거다 이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A가 B한테 물건 팔았는데 거짓부렁으로 C가 B한테 세금 계산을 끊는 경우도 있을 거다 이겁니다. 과세관청에서는 자, 이러한 사실을 알았답니다. 사실은 A가 B한테 물건 팔았는데 C가 B한테 세금 계산을 끊었다. 알았다 하더라도 이 말은 뭐라고요? 알았다 하더라도 그냥 실제로 세금 계산 끊는 거에 따라서 세금을 계산한답니다. 이게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당연히 안 되는 것이 뭐 실질 관계에 따라서 세금을 부과할 수밖에 없다 이겁니다. 요런 거를 실무에서 유식한 말로 실질 과세의 원칙이라고 부른답니다. 좀 예쁘게 쓸게요. 실질 세법에는 세금을 부과할 때 어떤 원칙에 따라서 부과해야 되는지에 대한 내용이 딱 언급이 되어 있는데 그 내용 중에 이런 내용이 있답니다. 외관상 어떻게 거짓부엉으로 꾸몄다 하더라도 세금은 항상 실제 관계에 따라서 부과하십시오라는 내용이 언급되어 있고 그게 실질 과세의 원칙이다 이겁니다. 실무적으로도 그렇고 이론적으로도 그렇고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고요. 당연할 것입니다. 됐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공부했던 내용에서도 이미 실질 과세의 원칙이 여러 번 등장했을 겁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런 겁니다. 부가가치세법에서 부당행위 계산 부인의 원칙 그런 걸 우리가 배웠다고 그죠? 특수관계인 사이에서 100만 원짜리 물건을 싸게 막 20만 원, 30만 원에 서로 사고 판다. 그거를 인정해 준다, 안 해준다? 안 해준다고요. 공정 가치에 따라서 세금을 부과한다는 내용을 공부했고요. 그런 내용도 당연히 실질 과세 원칙의 하나다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무에서 이제 세무서에서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소명하십시오. 뭐 그런 경우가 되게 많은데 그 소명에 대해서 우리가 이런 거래는 요렇고 그렇습니다라고 이렇게 우리가 소명을 하는 경우가 되게 많은데 그런 소명서를 쓸 때 실질 과세의 원칙 이런 단어를 하나 싹싹 끼워두면 굉장히 유용할 겁니다. 세무서에서 이 사람은 똑똑한데 물렁하게 보면 안 되겠다 뭐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 거다 이겁니다. 실무하시는 분들은 이런 용어 잘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참고로 이 지문과 관련해서 설명드렸고요. 그래서 결론은 동그라미 2번 지문이 틀린 지문이고 자 내가 시험 친 입장에서 요 지문이 낯설다 그러면 다음 지문으로 넘어가면 되는 겁니다. 3, 4번 지문 통해서 정답 확인하면 되는 겁니다. 자 3번
영세율 적용 대상 거래만 있는 사업자도 부가가치세법상 신고 의무가 있다. 당연히 있지, 그지? 영세율도 과세 사업자니까. 4번 재화를 수입하는 자는 수입 재화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세 의무가 있다. 당연히 있잖아, 그지? 수입하는 물건에 대해서 10% 부가가치세 내야지만 그 물건 받아올 수 있는 거니까. 그래서 1, 3, 4번이 당연히 맞는 질문이고 정답은 2번이 되는 것이다. 됐지요? 쉬웁니다. 정답 2번. 문제 14번. 다음 자료에 의해서 부가가치세법상 제조업을 영위하는 일반 과세 사업자가 납부해야 할 부가가치세액은 전자세금계산서 교부에 의한 제품 매출액 4,840만 원이고 공급 대가랍니다. 그러면 요 중에서 공급가액은 얼마고 부가가치세는 얼마입니까? 48400,000 나누기 1.1 하면은요. 공급가액은 4,400만 원이고 부가가치세는 440만 원이다. 이렇게 분석할 수 있겠네요. 지출 증빙용 현금 영수증에 의한 원재료 매입액. 원재료 사면서 현금 영수증을 받았답니다. 꼭 세금 계산서 받지 않았다 하더라도 현금 영수증 받았다 하더라도 매입세 공제 가능하다, 그지요? 그 금액은 30800,000원이고 부가가치세 별도랍니다. 그럼 이게 공급가액을 의미하고 그러면 부가가치세는 얼마가 되겠습니까? 30800,000 곱하기 10% 하면은 30800,000 이렇게 될 겁니다. 그 다음 신용카드에 의한 업무용 승용차 1200cc랍니다. 이렇게 구입한 거래요. 신용카드 매출 전표를 받았다 하더라도 매입세 공제 가능하다, 그지요? 그런데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산 물건이 업무용 승용차 1200cc래요. 요 경우라면은 비영업용 소형 승용차에 해당하므로 매입세 공제가 안 될 것입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은 매입세 공제 안 된다가 결론이다. 그러면 납부세액은 얼마가 되겠습니까? 매출세액 요거 빼기 공제받을 수 있는 매입세액 요거다, 그죠? A 빼기 B가 정답이 될 것이고요. 정답은 1320000이 될 것입니다. 정답 1번. 됐지요? 문제 15번. 다음 중 부가가치세법상 면세대상 거래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1번 보험 상품 판매, 금융보험 용역이다, 그지요? 면세 거래 맞고요. 마을버스 운행, 여객 운송업으로서 면세 항목 맞다, 그지요? 3번 일반 의약품 판매, 요거는 과세라고 했습니다. 의료보건 용역이 면세인데 약국의 경우에는 처방전을 보고 약을 조제한다. 그 부분은 의료보건 용역으로서 면세가 맞는데 약국에서 바카스 같은 거 판다. 그런 거는 일반 의약품 판매로서 과세 거래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다. 마지막 4번 확인합시다. 인터넷 신문 발행, 도서, 신문, 잡지 다 면세다, 그죠? 신문인데 인터넷 신문이랍니다. 인터넷 신문도 당연히 면세 맞습니다. 그래서 정답 3번이다. 지금까지 제78회 기출문제 풀어보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